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승절 행사 직후에 미국 광섬유에 대해 78%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이 정치적 행사를 기점으로 대반격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감자 입장에 서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겠죠. 오늘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달의 그 장세를 이렇게 비교할 때 원래 그 9월은 계절적으로 좀 약세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요인으로서 9월 달에는 피봇이 제기되는 금리 인하가 제기되는 이 요인이 이제 어느 것이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부각될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 같은 정책 요인이 부각될 때에는 사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가운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그 여름휴가철 이후에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과거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 금리 인하 같은 사태는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정책 요인이 많이 부각되는 때였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 요인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지난번 알리바바에 의해서 미국의 그 AI를 거품을 붕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완전히 말끔히 해소시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8월 그 부진한 고용 통계는 아마 우리 캐서분이 전해준 것을 가름해서 전체적으로 부진하게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인플레 지표가 고개를 들었었죠. 그 PP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양대 요인에서 물가 지표를 따진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8월 그 고용 지표가 부진한 걸 잡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그 미란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 시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빠른 그 이렇게 서명이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9월 FOMC 회의는 참여할 수 있겠다 하는 이 측면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주가가 사실 그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청자분이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가 쏟아내지는 말이 좀 상당히 적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달 말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었고요. 그래서 뭐 손에 이렇게 뭐 아스피린 뭐다 해가지고 이제 건강 악화설이 되면서 손등이 좀 파였었죠.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전승절이 끝나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좀 상당히 적었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얘기는 하겠습니다는 굉장히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반 트럼프 결이 심해진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말의 횟수,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트럼프 말에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 리스크가 증시적인 측면에선 사실 완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오늘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사실 주가 상승 이유로 과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기세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국면을 주목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유명한 프랑스인이자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학자의 얘기를 이렇게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많이 그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건강 악화세 여기도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는 우리나라도 지금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아스 부색이라는 프랑스의 정치학자 활동은 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트럼프의 말의 횟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미국 내에서 많이 부각되는 Rethinking Factionalism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경제 패권, 미국과 이제 중국을 빗대서 보시면 되겠고요. 권력 다툼, 이거는 이제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내지는 민주당 이렇게 권력 다툼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협력적 단계다, 망을 보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협력적이다, 제가 이게 자막수를 줄이기 위해서 협력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는 위장적인 협력 단계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 경쟁적 단계로 간다. 협력하는 척만 하고 결국은 경쟁한다. 근데 이제 상대방의 위세를 좀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위력이 트럼프가 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하면
트럼프 입장대로 되니까 반대하는 세력은 퇴행적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약화되면 사실 그 반대당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퇴행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마 지금 모든 면에서 이렇게 사실 적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장이 새로 취입하면 맨 처음에는 그 임직원들은 어떨까? 그 은행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맨 처음에는 망보는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갈등이 없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장의 이제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죠. 그러면 임직원 입장에서는 뭐냐? 저 임직원이 카리스마가 강하다 하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규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위정장의 위상에 은행장의 위상가 강하게 될 거고, 저 은행장 새로 임명됐는데 내가 지켜보니까 저 별거 아니더라 하면 사실 은행장의 경쟁자들이 더 득세해서 세력이 이렇게 그 분파되는 이런 모습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 또 최근에 이 트럼프의 말이 적은 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위장적 협력 단계다. 자, 미국과 중국에서 보면 중국이 트럼프의 입장을 망보는 단계로 해서 갈등이 예상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마치 뭐가 하는 것처럼 기세가 날뛰어서 관세든 무슨 날뛰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 사회 보세요. 반 트럼프 계층이 지금 모조리 법원이라든가 뭔가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두 번째 단계를 이행했다. 또 미중 간에서 이렇게 보면 전승절을 기획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강하게 부역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반덤핑 관세를 좀 본격적으로 떼기 시작하니까 경쟁적 관계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자, 이후에는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메이의 법칙이라 해서 뭐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은 영계 정치학 중에서 이 메이의 존재를, 메이 학자의 존재를 잘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내가 트럼프를 믿었는데, 트럼프 퀴즈에서 밀었는데 지금 주춤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퀴즈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다 강하게 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 여자 관계없이. 우리나라도 한번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세계의 이론을 보면 트럼프가 주춤한다. 그러면 퀴즈의 세력이 약화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반대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반대에 있는 민주당이라든가 반대에 있는 반트럼프 세력이 이렇게 더 특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갈래 길이다. 그러면 증시 모습에서 보겠습니다. 전자로 간다면 하락되는 거, 갈등이 더 심해지니까. 자, 메이의 법칙대로 간다면 증시가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처럼 트럼프 기준으로 나서지 않고 트럼프도 뭐냐, 말의 횟수가 적어다 보니까 후자로 간다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사실 오늘 그 고용 통계가 부진하다 모든 사람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 얘기하니까 그거는 뭐예요? 일반 상식화된 얘기고, 이런 쪽으로 새롭게 미국 증시를 보면 아마 재미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 좀 깊게 들여다보죠. 중국이 전승절 끝나자마자 미국 광섬유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더 안덤핑 관세를 매겼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전승절을 할 때 우리가 전승절 직전에 중계 전승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까 하는 측면은 대외적 목적과 대내적 목적이 있었다. 대외적으로 보면 자, 그동안 이제 위장적으로 중국이 사실상 전략과 전술을 해서 이 전략에서는 미국을 이겨야 됐던 전략은 변하지 않지만 결국은 그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가 강하게 나올 때는 이 막무는 단계가 돼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뒤졌다. 이렇게 나올 만큼 협력자 관계, 위장적, 가장적 협력 단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 대외적으로 이번 전승절을 기해서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해서 미국과 경쟁 관계에서 그동안 위정적 협력 단계에서 밀렸다는 평가는 많을 정도로 성대하게 치렀다 하는 목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대내적으로 보면 시진핑 실각설이 있었죠. 이것도 많아야겠다. 그런데 전승절이 끝났습니다. 대체로 보면 국내 언론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양대 목적은 시진핑이 달성했다. 이런 평가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도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시진핑이 목적도 달성했다.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승절이 끝나자마자 미의 78% 미국보다 더 높게 반덤핑, 엔타이 덤핑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자, 이 반덤핑 관세는 WTO 체제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예.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는 WTO 체제를 무시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자제를 존중한다 하는 측면에서 엔타이 덤핑, 반덤핑, 상계관세, 카운터블레잉 텍스 문제가 부각된 겁니다. 예. 그래서 왜 굳이 반덤핑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반덤핑 관세는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관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승절을 기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동안 여러 가지 시진핑의 불리한 점을 이렇게 극복하겠다는 측면에서 절치부심 시진핑은 바이든 정부 때 트럼프가 잠시 나가 있을 때 벼른 칼, 1기 때 트럼프와의 갈등에서 사실 그 경험된 축적으로 해서 바이든 정부 때 이 시진핑과 바이든은 이렇게 소위 그 리리스킹 전략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디리스킹, 리리스킹 전략을 이렇게 취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벼른 칼을 다 동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 경제 패권은 어제 78%의 반덤핑 관세를 때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게 모든 경제신문과 관련해서 오늘 크게 이렇게 다루게 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의 미중 간의 관계를 앞서 얘기했던 메이의 법칙과 불세의 이론으로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자, 전자로 메이의 선택을 한다면 트럼프 퀴즈들이 자, 당신 뭐 하는 거냐? 밀어줬는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트럼프가 더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 퀴즈들이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본 것으로 보면 전부 미국 내에서도 반트럼프 세력, 해외적으로 보면 그동안 미국이 구축했던 다자가 자, 중국이 프리라이딩 하는 과정에서 사실 구소 동맹국가까지 다 중국이 구합해? 그러면 트럼프 퀴즈 입장에서는 단순히 미국의 국익이라든가를 포기하고 이렇게 트럼프를 밀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세력이 약화된다면 불세계 이런 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 미중 간 패권 마찰도 메이의 법칙으로 가냐 갈등이 심해지는 것, 불세계 이론으로 가냐 이제 태행적 관계를 이렇게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 이 문제에서 어제 엔타이덤핑 78%를 떼인 거를 계기로 해서 향후에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미중 간 문제, 세계 경제, 세계 무역 이런 측면이고 또 한국은 미중 간의 중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경제 운명과 관련돼 있는 문제죠. 예. 이게 이렇게 앞으로의 갈 길에서 두 가지 선택을 자, 시청자분 어떤 길로 가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살펴보죠. 그 문제를 짚어보려면 이 부분부터 먼저 질문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중국이 미국 광섬유 이 한 품목에 대해서만 반도핑 관세 때리고 말 거냐, 더 때릴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시작일 거다라는 관측이 더 높은 것이죠, 그러면? 네, 중국은 미국과의 전통적 관계에서 보면 한나라의 탈레버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기회는 기, 뭐 이렇게 해서 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고관세에 대해서 사실 어제 78% 반덤핑이라 고관세를 때려버렸죠. 고관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관세는 효과가 불투명한 지루한 지루성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측면에서 어제 반덤핑 관세를 이렇게 때리고 난 이후에 중국이 다음 단계가 뭐냐, 이것이 더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관세 전쟁은 사실 그렇게 크게 요란만 떨었지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단계로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고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맞대응하는 측면에서 인민들입니다. 그다음에 반대적인 정치 군사적 세력의 협력을 얻으려면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런 정책으로 차기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 같던데요. 일기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관세 장병은 누차에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가격 할증 정책입니다. 그러면 가격 할증 정책의 역할을 트럼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할인 정책으로 가는 거죠. 예. 이게 탈레버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안화 약세를 통하면 이 위안화 약세는 대표적인 가격 할인 정책이거든요. 가격 할증에 대비해서 가격 할인은 무력화되는 거죠. 이래서 자, 집권 일기 때는 어떠냐? 집권 일기 때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위안화 가치를 11% 정도 절하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집권 일기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분에 대해서 무려 70%를 상쇄시켰습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일기 때도 마가가 구성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자, 대체로 보면 2040년 이후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일기 때 중국의 효과적 전략에 의해서 오히려 미중 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28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다 할 만큼 집권 일기 때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중국의 시진핑의 대책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이 아니라 자, 기득권을 활용한 독수리가 위로 까마귀를 쫓아내는 이 전략에서 다시 30년 이상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뭐냐? 집권 2기 때 들어오면서 바이든 지휘기 차원에서 또다시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경제 측면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이런 시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에 저희가 생각해 볼 게 관세 전쟁만은 아닐 겁니다. 환율 전쟁도 생각해 봐야겠죠. 네. 사실 미란 보고서 이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노믹스 2.0의 이론적 이렇게 토대가 되고 있는 미란 보고서 보면 사실 관세에서 환율 전쟁으로 넘어간다 이런 것은 나오게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미란 보고서는 스윙 스테이트의 제조업의 일자리가 왜 떨어졌을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달러가 고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고평가됐던 것을 줄여야 제조업의 경쟁력이 들어서 제조업 부활되고 제조업에 속해 있는 일자리 줄고 펜실바니아든가 뭔가 중국의 페이팔이든가 뭔가에서 마약에 이렇게 쩌들어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란 보고서 그리고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스윙 스테이트에 트럼프가 이겼던 가장 큰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 액수는 뭐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선 자, 지금 상태는 재정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는 어떠냐? 결과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됐던 거죠. 이미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해오고 있다는 것은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지금 97, 98 레벨까지 이렇게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달러 약세가 돼서 스윙 스테이트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어떠냐?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온 거죠. 그래서 FOMC 회의가 이때마다 금리 인하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9월 FOMC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1%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4.2에서 4.5%를 1%까지 내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차기 페드 의장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 지금 이게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 가장 또 유력한 회사라고 월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러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는 수차례 거쳐서 내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미국이 저금리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하고 있는데 자, 중국이 위안화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 세계 양대국이 자국 통화 달러 약세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위안화 약세면 관세 전쟁이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제 반덤핑 관세 이게 중국의 부과는 상당히 그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전승절 행사 이후에 격화될 수 있다. 이것이 환율 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전승절 행사 이후에 한 방 먹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관세는 가격 정책입니다. 예. 환율도 가격 전쟁입니다. 그러면 관세와 환율은 대응적인 수단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싸움이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국부 싸움으로 된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국부는 뭐냐? 스탁 싸움입니다. 국채 싸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싸움이 될 겁니다. 자, 이미 이제 미국의 국채 매각은 중국이 예. 이렇게 계속해서 해온 상태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한때 1,300억 달러, 1조 3천억 달러가 넘던 게 지금 아마 7월 말부로 7,500억 달러가 깨진 것 같습니다. 연내에 이런 속도로 간다면 7천억 달러 붕괴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보는데요. 자, 중국의 국채 매각은 국부 싸움으로 전개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라든가 지금 저달러, 양달러 이렇게 저금리를 통한 이렇게 달러 약세 정책은 무력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 조 박스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금리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피셔에 대해서 보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예.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약세를 도모하겠죠. 그럼 뭐냐? 트럼프의 고관세는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무력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반덤핑 관세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관세 정책은 효력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를 가고 위안화 약세는 이미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을 통해서 확인하는 입장에서 효과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렇게 반감된다면 결과적으로 집권 이익에는 국부 싸움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반덤핑 관세에 미국의 국채의 매각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중국은 국채 매각으로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그럼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가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 국가의 나라 살림에서 일단 통제권이 이렇게 과거만큼은 트럼프 때 더 약화됐습니다. 예. 국민의 합의를 무시하다 보니까 미 국민들의 반발 세력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세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싸움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국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뭉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도 가장 효과가 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찌됐든 중국은 전승적을 통해서 시진핑이 그동안 실각설을 놨던 것을 굳건히 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라이딩에서 동맹국까지 미국의 동맹국까지 흡수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뭐냐? 기존에 구축했던 동맹국과의 관계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무시하다 보니까 미 내에서도 지금 그렇게 트럼프에 대한 리더십으로 귀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은 국부 싸움으로 이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국채 매각하면 금리가 급등하면 어떠냐?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디폴트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왜냐?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두 번째는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기준금리 인하 된다 하더라도 이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지 않습니까? 국채금리는 보이는 금리이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그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는 효과상 측면에서 무력화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국채를 매각할 때 최근의 변화 조짐은 볼커 룰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 미국의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국채 요거를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떠냐? 자, 중국이 국채 매각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볼커 룰이 미국의 금융기관의 증거금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증거금이 부족한 현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증거금 부족하기 위해서 디레버리지 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그 증거금을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시장이라든가 뭔가에서 가격은 더 오르겠죠. 제2의 금융위기가 되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다.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내에 반 트럼프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캐시플로우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국가의 이렇게 채무 상황이 위험 수위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버렸던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버렸다는 표현보다도 서운하게 했던 한국과 일본을 다시 끌어들일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국채 매각하는 것을 지난 1기 때는 아베가 매입해 주는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지금 8일 정도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는 이런 사람들 또 한국에 이제 이렇게 해서 끌어들여야 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협력적 관계를 본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9월에 증시 폭락과 같은 이런 사태, 퇴행적 관계를 본다면 시진핑의 말수가 적은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압박을 거세게 하게 되면 부담을 느낀 미국이 그동안에 조금 소외하고 관세 그냥 매겼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우리나라 다시 손을 좀 내밀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앞으로 전개될 환율, 국채 같은 국부의 전쟁 가능성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짚어본 시나리오가 아직 현실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화된다면 이게 우리 경제에 영향도 클 것이고 또 세계 경제 자체가 새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예. 이미 반건세대 앞에 부과해서 관세 전쟁으로 이어지고 환율 전쟁으로 지금 이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국부 싸움에서 사실 국채 매각에 의해서 부동산 매각이 굉장히 근데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국민의 정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부 싸움의 또 하나로 시청자분이 봐셔야 될 게 상업용 부동산의 매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차이나 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뉴욕과 LA 같은 경제 활동의 요충지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사놓은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국채 매각에서 또 하나의 국부 싸움이 되면 거기에 매각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의 가장 동맥을 건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역시 중국 내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회수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오늘 시간이 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좀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승절을 기해서 신냉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 1990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전에 이거는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중국이 부각되지 않았었죠. 그때 냉전 구도는 미국과 구소련이 주도가 된 피벗이 자, 한쪽 피벗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미국이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구소련이 되겠죠. 이 피벗이 됐던 지오 폴리티컬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 대립입니다. 자, 지금 오늘 관세에 이어서 정치 군사 이렇게 가져있죠. 근데 신냉전 시대는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와 중국이 피벗이 된 지오 이코노믹 지경학적 싸움입니다. 예. 이게 좀 다른 점이다. 근데 문제는 냉전 시대에는 동맹국의 협력을 통해서 다자주의에 최고했던 미국이 사실 그 패권 다툼에서 승리를 한 입장이거든요. 그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구소련이 해체됐던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 신냉전 시는 경제 안보가 직결돼 있는 지오 이코노믹 시대에서 다자주의는 누가 체결하느냐? 중국이 프리라이딩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뭐냐? 국수주의를 채우는데 이 국수주의가 국익이 아니라 트럼프의 이익을 강조하는 측면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동맹국도 멀리하고 미국 내에서도 국민들이 멀리한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미국의 위상이 떨어져, 트럼프 위상이 떨어진다. 미국의 위상이 떨어진다. 달러 위상이 떨어진다. 국채 위상이 떨어진다.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은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